기본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차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겠다는 것을 유사시 핵무기 개발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에서 12일 전쟁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계속해서 재고량이, 비축량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방어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도 막아야 되지만 더 긴급한, 더 임박한 것은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서은광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공격 예정이라는 예측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시점, 상당히 지금 긴장은 최고조로 올라 있고요.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열어보고 싶지만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 어떻게 할 건지를 예측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헛된 일이다. 그냥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즉흥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 그다음에 현재까지 지금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현재 우리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특히 1위 국기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란의 대화의 문을 열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것을 제발 좀 합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다만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란이 수용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 예컨대 농축 우라늄, 특히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조건인데, 이란은 계속해서 작년부터죠, 미국과 협상을 해왔는데 이란이 한 번도 내용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포기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이거 사실 이스라엘이 항상 원하던 건데, 이건 역시도 이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공군력이 사실상 전투기가 있지만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워낙 구형화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최신 전투기와 대결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구형화된 전투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공군력이 무력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창은 탄도미사일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개발을 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란의 유일한 무력 수단을 없애겠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이란 중동 지역에 있는 대리 조직 지원 중단, 후티나 헤즈볼라나 이란이 가장 중요시하는 본인들의 안보를 지켜주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 보니 이런 세 가지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력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협상 타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남은 유일한 대안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의 무력, 아니면 좀 더 규모가 큰 무력 사용해서 이란을 압박하는 방법, 그것밖에는 다른 지금 대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무력 충돌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급기야 온라인 연결을 모두 차단하고 군사력까지 동원하는 상황이 보여주는 대응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란은 지금 사실 1월 8일, 9일, 10일 거의 3일 동안 혁명수비대를 투입해서 반정부 시위대를 무력 진압을 했어요. 초강경 진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일부터 아마 블랙아웃, 즉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고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유무선 전화도 당시에는 차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시킨 다음에 이란 정권이 원했던 것은 강경 진압이었죠. 왜냐하면 강경 진압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도록 인터넷을 셧다운을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일부 인터넷이 지금 연결이 되더라도 아주 느린 상황이고요. 거의 블랙아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이란 내에서 인터넷이 조금 연결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VPN이나 아니면 스타링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터넷이 조금씩 연결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렇게 쉬운 인터넷 연결이 자유로운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현 정권은 반정부 시대의 규모가 너무 크고, 또 반정부 시대는 구호 자체가 완전히 정권 타도, 정권의 몰락을 계속 외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경 진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그러면서 자국민을 최소 3만에서 많게는 4, 5만, 6만, 7만까지도 되는 사망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요. 부상자는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란 현 정권이 이란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성원과 어떤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결국 이번 시위 전의 이란과 이번 반정부 시위 이후의 이란은 완전히 다른 이란이다. 더 이상 현 정권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신망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설사 이번 반정부 시위를 잘 마무리하고 현 정권이 생존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반정부 시위는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 현 정권이 지금 이란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국민들은 결코 이것을 인내하지 않을 것이고요. 언제가 됐든지 추가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 정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벙커로 피신했으며 둘째 아들 모주타바와 셋째 아들 마스우드가 대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란 정권 언론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과장된 내용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최고 지도자의 행방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란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소식통을 통해서 아마 보도를 한 것 같고요. 미국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지하 벙커로 피신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고요. 작년 6월 전쟁, 12일 전쟁 당시에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지하 벙커로 피신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정설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방금 제가 뉴스를 보고 왔는데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본인이 자주 가는 사원에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원에 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가 늦게 났으면요. 그래서 그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한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많이 했다고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도를 한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결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현재로선 계속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란 핵 프로르겐 미국의 군사적 준비와 현재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미국의 입장은요, 기본적으로 이란이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최근 이란에 제안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또 핵과 관련해서는 작년 전쟁 중에 사라진 400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즉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이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은 그걸 반출해라. 왜냐하면 그거는 조금만 더 농축을 하게 되면 90% 이상이 될 것이고, 그거는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00kg 이상 되는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도 지금 반출하라는 것이 미국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 그 다음 우라늄 농축을 안 된다. 이것이 미국이 이란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협상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그걸 거부하고 있죠. 일단 이란 영토 내에서 반드시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미 다른 대안을 줬습니다. 니네 영토에서 말고 주변에 있는 국가, UAE나 사우디나 다른 국가에서 우라늄 농축을 해서 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무기용 원자로가 아닌 실험용이라든지 전기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돌릴 수 있는 핵물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네 영토가 아니고 외부에서 그냥 해서 주겠다. 니네는 받아 써라. 이라는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뭐 핵주권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핵주권을 포기해야 되냐. 자, 이러면서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거죠. 진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 이스라엘의 입장 역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도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자국 영토 내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겠다는 것을 유사시 핵무기 개발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에서 12일 전쟁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계속해서 재고량이, 비축량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방어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도 막아야 되지만 더 긴급한, 더 임박한 것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비축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그리고 이란에게 강력히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가? 핵을 쏠 것인가 궁금합니다.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을 해왔고요. 저희가 궁금한 건 또 그러면 미국 단독으로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동참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단독으로 공격했는데 그러면 이란은 미국을 공격하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특히 중동 지역에 있는 뭐 미군 기지도 공격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공습에 동참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의 수도를 공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안보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 샴칸이 이란의 고위 관료입니다. 안보 관리인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이 공격을 하면 반드시 텔아비브를 때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거의 확실한 것 아닌가. 결국 이란은 미국 단독으로 우리 이란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보복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요. 이것은 결국 미국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좀 막아보려는 속셈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설득해서 좀 더 시간을 벌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전혀 지금 이스라엘 동참을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혼자만 죽지 않겠다. 그리고 영내 대리조직, 즉 이란의 대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헤즈볼라,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들도 지금 동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참전할지는 저희가 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모두 다 반드시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한다면 미국의 공격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과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나 이란의 보복 공격은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할 것이고 그리고 이란은 아무리 작은 공격이더라도 즉 미국의 공격이 아주 이란의 어떤 상징적인 혁명수비대와 이란 군의 상징적인 시설만 때리더라도 우리의 보복 공격은 과거의 보복 공격과는 다른 광범위하고 대규모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어떤 군사 독트린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심리전으로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을 액면 그대로 또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란은 이번에 미국의 공격을 정권 최대 위기, 존망의 위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번 공격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그런 보복 공격, 대규모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조금 이번 전쟁은 격렬한 전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핵은 현재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월 이후에서 지금 한 8개월 됐나요? 8개월 정도 됐는데 이 기간 동안 혹시 핵무기를 만들었을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아마 파악을 했을 텐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역시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인도양이나 아니면 걸프 쪽에 나와 있는 미군 항공모함에 대한 드론 공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란의 해군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군 군함들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고 탄도미사일은 당연히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죠. 이란 독재 정권에 대한 시위는 과거 중국의 천안문 사태랑 비교가 되는데 이란 시위가 천안문 사태처럼 그냥 끝났다고 보시나요?
천안문 사태는 일단 그 이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 문제를 조금씩 풀어갔다는 점에서 이란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이란이 이제 중국이 했던 그런 길을 가고 싶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과 핵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핵협상을 타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이란의 고질적인 지금 경제 문제,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란은 지금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이란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 환율 문제 모든 것들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결국 미국과의 대결 이후에 그런 미래가 있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의 이번 전쟁 이후에 입장을 갑자기 선회해서 바꿔서 이제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겠다. 그런 과감한 조치가 없다면 이란 경제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이란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은 아직까지 미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력 진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개혁 개방으로 가는 그래서 경제 문제를 풀었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중국 국민들 인민들의 어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중앙 집권 하에 경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이 사회주의 시스템 안에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이란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는 다르게 분명히 이번 시위가 잘 무마되더라도 추가적인 시위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추가적인 반정부, 반집권 세력, 그 다음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는 길과 이란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고 중국은 사회주의 시스템이고요. 이란은 신정정치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어떤 집권 세력의 정치 구조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이란에서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킨다 표현이 나온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라기보다는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 간에 좀 의견일치가 안 맞는 것이 있었고 특히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작년 12월 정도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마수드 베제스키안 대통령 개혁 개방을 많이 외쳐왔고 그래서 이란이 정부가 변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고 꾸준히 그런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런 목소리가 사실상 이란 내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상징적인 지위고 행정 수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으로 이란을 변화시킬 만한 권위, 권력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모든 정책 결정,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현재 실세, 이란 집권 세력이 그 대통령의 발언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이란 대통령이 내가 이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길이 없다.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그렇게 천명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란은 작년을 돌아가 보시면 수자원 부족 문제, 전기 부족 문제, 에너지 문제, 다양한 문제, 사회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환율 문제가 겹치면서 결국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란 집권 세력의 무능력이 이번 반정부 시위를 불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현재 1달러가 142만 리알에 달하는 환율이 이란 경제에 어떤 위기 신호를 보여주고 있나요? 환율 문제는 심각하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란 사회에서 상인들의 역할, 특히 이번 시위가 테헤란에 있는 바자르라고 하는 우리가 바자회 할 때 바자르죠. 큰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튀르키예 가도 큰 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이란에도 테헤란에도 그것보다 훨씬 큰 재래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특히 수입 물품, 물건을 수입해서 전자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환율이 어제 환율과 오늘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바뀐다면
이 수입상들이 이 수입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뛰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그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시장 상인들은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환율이 너무나 많이 뛰었기 때문에 수입상들이 사실상 장사를 어떤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갔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 상인들이 처음으로 반정부 시위에 시작하게 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보통 시장 상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제일 마지막에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장 상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권이 뒤집어지거나 큰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란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율이었고요. 환율이 그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란의 외환 보유고가 돈은 사실상 많이 있지만 미국의 제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은 또 환율을 고정 환율과 생필품이나 기초 생필품을 수입하는 수입 환율이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율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친 환차익을 이용해서 이란 경제에 타격을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복합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되면서 이란 경제가 어려워졌고, 더군다나 상인들이 이란 현 정부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시위가 시작이 됐고, 이것이 결국은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면서 시위가 격해졌고요. 우리가 이 시점에 봐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비극이 지금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쉽게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 문제는, 이란의 경제 문제는 IMF가 도와준다, 외환을 더 주겠다,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이 외환 보유고 가지고 있는 외환을 경제 제재만 풀어준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용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해급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있는데, 이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예요. 미국과 해협상에 나와야 되고요. 해협상에서 협정만 타결되면 사실상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단추를 낄 수 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이란이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너무 어렵다, 너무 턱이 높다, 좀 낮춰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란 입장에선 지금 이란 정권 1979년 혁명 이후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고, 미국이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이란 정권 최대 위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가장 높은 지금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의 집권 세력이 다시 한번 이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란이라는 국가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도록, 재개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살신성인의 자세로 나와서 정말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자기 정권의 수치가 이란 국민들을 먹여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란 좀 집권 세력은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집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어떠한 협상도 지금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받으면 집권 세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집권 세력이 무너지면 새 집권 세력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집권 세력을 만들지 않고 본인들이 이란 내에서 새로운 집권 세력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개혁 개방을 거부한다는 거죠. 오로지 나 말고는 이란을 통치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라는 그런 교만과 아집이 결국 지금 이란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압과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시위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정권 유지에 어떤 위험 신호인가요? 상당히 위험한 신호죠. 사실 초반에 저희가 진단했을 때는 이번 시기가 2022년이나 2019년, 2017년 반정부 시위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란의 시위에 대한 정보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 규모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고요. 그러나 이번 시위의 규모는 역대급이었다. 가장 큰
이란의 모든 주, 31개 주에서 거의 다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큰 거였고요. 자, 그렇다면 이란 정권이 초강경 진압으로 밀어붙여서 지금은 사실상 시위가 거의 뭐 중단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이렇게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가? 결국 이란 현 집권 세력의 실정, 경제 문제 풀지 못하고 외교 문제 풀지 못했다는 점,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설사 이번 반정부 시위가 무마되더라도 그것이 6개월 후든지 아니면 1년 후든지 다시 한번 이란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 집권 세력이 이 경제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요. 만약에 푼다면, 즉 미국과의 핵협상을 통해서 핵협정을 체결하고 제재를 해제시키고 이란 경제가 서서히 제재 경제에서 풀려난다면 반정부 시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나 이란 정권이 이 모든 과정을 다 포기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저항 경제로서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그런 방향을 계속 한다면 이란 국민들의 저항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